들어서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 강좌는 제가 이제 김익준 교수님 여러 번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또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찍어서 내가 꿈꾸는 나라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그냥 뭐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내가 꿈꾸는 나라를 검색하시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2, 3일 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필요하면 친구구청에도 같이 걸 수 있으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듯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인데요. 아마 우리가 이제 2년 반 전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 혹시 아이가 있는지 뭐 저희 이제 그때 우리 고등학교 다녔는데 학교를 보내도 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도 되느냐 마느냐, 시험실 먹어야 되느냐, 우유 먹어도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2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많이 좀 무뎌지고 그냥 또 일본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수산물 뭐 먹을 수 있는지 영세가 문제가 많다는데 뭐 대구가 좋다는 이런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김익준 교수님께서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가 왜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써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뭐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를 되시고요. 캠퍼스가 여기 서울이 아니고 저 멀리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오셨을 텐데 우리 김익준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문을 좀 닫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개받은 김익준입니다. 저는 의대 교수고요. 이게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사는데 경주에 산 지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진짜 최근에 와서 좀 들어보느라고 그 사이 거의 안 올라왔었습니다. 한 5년쯤 전에 환경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경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해운동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경주에 원전 5개 있고요. 하나 또 짓고 있고요. 또 방패장 거기서 지금 공사 중인데 이 방패장이 좀 위험해요. 거기서 방사능이 셀 것 같아요. 셀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방패장 공사 그만하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한 2년 동안 열심히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야, 이 방패장이 문제가 아니구나. 원자력 발전소가 더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이 뭐였는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똑같은 강의를 한 500번 정도 했어요. 2년 반 사이에. 굉장히 많았죠.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 학교 수업이 어느 날은 그냥 무조건 다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텔레비를 많이 보셨을 거고 터지는 장면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고 또 저 영향으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좀 구조도 좀 보셔야 돼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후쿠시마 핵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일본 거 원자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 건데 원자력 발전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보시면 이게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 거 이게 원자로예요. 이거 한 20cm 두께 강철로 돼 있고 키가 한 10m 정도 됩니다. 3층 건물 높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압력밥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압력밥솥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 나오죠? 수증기 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전기 터빈 돌립니다. 전기 터빈은 뭐 산업혁명 주도에 했던 옛날 기술인데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전기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들고 이 수증기는 바닷물로 다시 식히면 물됩니다. 그럼 집어넣고 또 끓입니다. 터빈 돌립니다. 바닷물로 식혀서 물되면 집어넣고 또 끓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물을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물을 쫙 끓이면 압력을 여기서 쫙 가해주면 물이 못 끓습니다. 10기압, 20기압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일로 보내서 전기발생기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물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방식이 간접적인 방식이죠. 또는 중탕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끓인 다음에는 수증기 보내서 똑같습니다. 전기 터빈 돌리고 바닷물로 식혀서 물대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돌고요. 이 물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발생기라고 하는 이 기계는 사실 중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발전소 해봐야 불 질러서 물 끓이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인 겁니다. 그게 바로 원자로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아요. 화력발전소는 석탄 떼죠. 불 질르죠. 그걸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석탄 화력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제되면 꺼내고 또 집어넣고 매일매일 연료를 넣어야 되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우라늄이라는 건데요. 우라늄은 한 4m 정도, 5m 정도 되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안에 분필처럼 생긴 우라늄 펠렛을 쫙 일렬 종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해결료 봉이라고 하는데 그 해결료 봉 수백 다발을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 가지고 이거를 때리면 우라늄이 깨지면서 중성자가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죠. 그러면서 중성자가 3개가 또 나와요. 계속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라늄이 깨지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결료 이거 한 번 집어넣으면 4년 동안 물을 끓여요. 여러분 한 번 불 붙이면 4년 동안 타는 불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굉장한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는 겁니다. 4년 후에 이 해결료 밖으로 꺼내는데요.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마다 여기다 물통 하나씩 만들어 놓고 찬물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얼마 동안 식혀야 되냐? 최소 10년 식혀야 돼요. 굉장하죠? 우리나라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식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식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어디다가? 고준위 핵폐기장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이걸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최소 10만 년. 길게는 100만 년 보관해야 돼요. 그 100만 년으로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10만 년만 따집시다. 10만 년 전이면 뭐 할 때냐? 우리 인간이 아프리카에 태어날 때, 그때가 10만 년 전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에 퍼진 게 4만 년 전입니다.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게 한 10,0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핵쓰레기를 10만 년간 보관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청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위험을 감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로를 앞으로 계속 안 하더라도 원전이 이제 앞으로 뭐 100년 내로는 무조건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 다음에도 이 만들어진 핵폐기물 이거는 10만 년 내내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준위 핵폐기장 한 개도 못 만들었어요. 미국도 없어요. 소련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앞으로 언제 만들 수 있을 거냐? 몰라요. 어떻게 해야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못 만드니까 만들면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겠냐? 길게 잡으면 100년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만들면, 그죠? 그러면 이 100년짜리 임시 보관소를 몇 개를 지어야 돼요? 10만 년 동안 1000개 지어야 돼요. 그래야 10만 년이에요. 그거를 지금 짓겠다라는 게 바로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 사업입니다. 그게 방금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됐죠. 어찌됐건 이건 굉장히 앞으로 후손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담을 주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는 어떻게 났습니까? 지진이 빡 나니까 원자로에 붙어있는 파이프들이 많은데
여기 어디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버린 겁니다. 안에 있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리겠죠. 마치 물 끓이던 주전자에 물 다 달아진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전자가 탈 거 아닙니까? 그런 꼴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공이 녹아버립니다. 이걸 식히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3000도 이상 올라가니까 해결료 공이 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노심용융. 노심용융이 돼버리면 액체 상태로 쇳물로 이렇게 고이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쇳물이 돼버리면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로 이걸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로가 20cm 두께 강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녹여버렸어요. 뻥뻥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melt through 이렇게 얘기합니다. melt through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콘크리트 바닥이죠. 콘크리트도 녹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녹이고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이거를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현재 이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에요. 왜 갑자기 이름이 차이나 신드롬이 됐냐? 1979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생긴 원자로였는데 여기서 노심용융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멜트스루는 안 일어났습니다. 노심용융 일부 일어나가 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그리고 원자로는 안 뚫렸는데 누가 농담한 거예요. 이 원자로 뚫릴 거 아니냐? 해결료 녹아버린 건 담을 그릇이 없지 않냐? 원자로 뚫고 쭉 내려가서 지구 중심까지 간다. 그리고 미국 반대편 중국으로 나온다. 이렇게 누가 농담했어요. 그리고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차이나 신드롬이 마치 일반 명사처럼 쓰입니다. 녹아버린 해결료가 땅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을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죠. 얼마나 파내려갔냐? 모르죠. 몰라요. 얼마나 내려왔냐? 몰라요. 양이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색깔, 모양, 방사능량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래서 일본이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일제 로봇 유명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래서 미제 로봇을 집어넣었죠. 즉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고 내려가고 있는 이 해결료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는데 이거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번에 그 큰 사고를 낸 이 해결료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언제 이 사진 찍을 거냐? 글쎄요. 한 30년 후에 찍을 수 있으려나? 모릅니다. 언제 이거 치울 거냐?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식혀야 됩니다. 어떻게 식혀요? 물을 부어야죠. 물을 붓습니다. 이 구멍 뚫려 있죠?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요. 이 해결료 식혀요.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이 물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다 회수되나요? 안 돼요. 일부 회수하겠죠. 그러나 일부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염수예요. 그게 바로 오염수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지나가고 있는 지하수들 있죠? 이 지하수하고 녹아버린 해결료가 만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일본 정부가 얘기는 안 하는데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하수가 계속 나올 게 어려워요. 2년 반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이 지하수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는 언제까지 나올 거냐? 녹아버린 해결료, 땅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저 해결료를 치울 때까지 나온다. 그럼 언제 이거 치울 거냐? 일본 정부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죠. 40년 내로 치운다. 이렇게. 근데 전문가들은 40년 내로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추 한 100년 잡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죠? 앞으로 100년 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가 나와요. 태평양으로. 지금 현재 이 녹아버린 해결료가 어떤 모양일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양일까? 이런 모양은 아닐 거예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액체니까.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있고, 그게 지금 녹고 있는 상태일 거고,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아마 약간 반고체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안쪽은 거의 액체 상태일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100톤이에요. 원자로 안에 들어있던 양이. 100톤이 녹아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서 지금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셋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모식용융이 다 돼버렸고 셋 다 원자로가 뚫려버렸고 셋 다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파고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을 부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오염수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여기서 식혀야 된다. 그 물통이 터졌어요. 얘는 괜찮은데 얘가 터졌어요. 3호기. 4호기 얘가 터졌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은 원자로하고 같은 양이었습니다. 4호기는 원자로의 3배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해결료들은 손상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체르노빌하고 비교해 보시면 체르노빌 사고는 이거 하나 터진 거죠? 다 아시죠? 후쿠시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해결료의 양이 이거는 원자로의 3배였기 때문에 손상된 해결료의 양으로 비교하면 체르노빌의 7배, 후쿠시마는 1배, 2배, 3배, 4배, 5, 6, 7배. 후쿠시마가 체르노빌보다 훨씬 큰 사고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이 오염 지도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후쿠시마 여기 있고요. 도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거리가요. 이게 350km입니다. 350km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400km 넘죠. 그러나 방사능은 고속도로 길 따라 다니질 않아요. 직선거리로 따집니다. 350km. 그리고 이 땅의 넓이, 이게 남한 넓이 비슷해요. 일본 땅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남한 넓이 정도 되는 이 땅이 고농도로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됐어요. 땅이 오염됐다는 걸 뭘 의미해요? 저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오염됐다는 걸 의미해요. 일본 농산물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받는 밥상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거예요. 그 오염된 밥상을 2년 반 동안 매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300년간 받아야 돼요. 땅이 오염되면 300년 지속합니다. 대개 그렇게 계산해요. 300년이면 10세대. 증손자의 자식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매일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일본의 운명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이 안 된 지역 같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난 식품을 먹어요. 전국 유통망 아닙니까? 음식을 통해서 픽복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안전한 지역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 이 정도 간다라는 거죠, 보통. 그리고 사실은 체르노빌 때는요, 원자로 하나가 터지긴 했지만 오염 지도를 보면 일본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땅 한가운데예요. 일본에서 났던 그 방사능 물질들은 편서풍 타고 대부분 일로 갔습니다. 태평양으로.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쪽으로 갔어요. 대부분이. 일부 한국에 왔습니다만 그건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태평양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 땅 오염이 적은 겁니다. 체르노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됐어요.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바다가 없고 주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오염지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국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부산에서 사고 나면 서울은 안전할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사고 나면 한국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돼요. 우리 받는 밥상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돼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발견할 방법이 없게 돼요. 수입품 빼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어제 제 페이북 친구가 올려놓은 일본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도 지금 낙엽이 지고 있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낙엽에 방사능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낙엽을 태우지 말아야 돼요. 낙엽을 태우면 여기서 방사능이 또 커지는 거죠. 그 낙엽 속에 있는 그 방사능 오염 그 도를 보면 50베크렐, 60베크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우지 말아야 돼요. 낙엽이 방사능 물질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낙엽만 그러겠어요? 쌀 그렇죠. 논에서 나는 거, 밭에서 나는 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빨리 이민 나와라. 왜 거기 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일본 의사단체가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알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렀어요. 그래서 나보고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강의했어요. 나 그냥 대놓고 이 사진 그냥 내놓고 당신들 여기 사는 거 위험하다. 모두 이민 가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대놓고. 진짜로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들. 일본은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죽는 병에 걸려요. 나중에 설명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 오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나오죠.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5개월 만에 이만큼 갔거든요. 2년 반 지났죠. 얼마큼 갔겠어요? 5배는 갔겠죠. 이거에 어디까지 갔겠어요? 이거 여기 무슨 나라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까지 갔냐? 갔어요. 도착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뉴스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서해안 쪽에 세슘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갔어요. 거기까지. 2년 반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오염물질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적도를 타고 다시 내려옵니다.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이걸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때요? 이거? 오, 깨끗해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해류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지금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동해, 남해, 서해 이 근해에서 난 생선들 세슘 재보면요 안 나와요. 오염 안 돼 있어요. 네. 방향이 일로 가니까 얘들이 다 일로만 가요. 근데 앞으로 3년 후에는 이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온 다음에 여기 오염 될까요? 되겠죠. 그럼 그때 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건 계산해봐야 아는데 문제는 우리 바닷물의 양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방사능 물질의 양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얼마 나왔다 발표했거든요. 근데 못 믿어요. 일본 발표를 못 믿어요. 전문가들도 못 믿어요. 체르노빌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아까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라고 그랬는데 체르노빌에 10%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염수 여태까지 안 나온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3달 전에 들켰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루에 300톤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00톤 믿을 수 있어요? 또 못 믿어요. 그것도.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서 한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정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고 났다 이거 말고는 다 못 믿겠어요. 계속 거짓말을 했고 계속 들켰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후에 여기가 오염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깨끗해요.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 식품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것만 안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안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잡힌 것들은 당연히 오염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염된 게 한국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일본산 수산물이에요. 근데 일본산이랑 안 써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방법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오염 지역에서 난 수산물들은 세슘에 오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예요. 방사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먹어도 되겠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왜 먹어요?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 들어있는 걸 왜 먹어요? 애들을 왜 먹이냐고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염지역에서 나온 식품들을 정부가 탁 막아주면 제일 좋은데 안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못 막아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거 좀 양보하더라도 이거는 좀 확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막아줘요.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정부한테. 이거 좀 확 막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수산물을 먹어도 피폭돼. 농산물 먹어도 피폭돼. 축산물을 먹어도 피폭돼. 다 피폭돼요. 방사능이 없는 음식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일본에서. 일본 세계엽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세계엽 이사장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일본 가가지고 무슨 국제회의가 있어 갔다 오면서 그쪽에 있는 세계엽 이사장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자기들은 모든 식품을 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불검출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염이 안 된 것처럼 돼 있는 이 지역도 0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500km 미만이거든요. 0이 아니에요. 불검출은 없어요. 일본에서는. 일본산 식품 전체가 오염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방사능에 비폭이 되면 어떤 병에 걸리냐? 이런 세 가지 병에 걸립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보세요. 암, 유전병, 심장병. 요 세 가지는 꼭 외우십시오. 그 외에도 심장염, 폐렴, 이런 거, 백내장 이런 것들 오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옵니다. 암은 뭐 갑상선암이 1등, 그 중에 여성, 2등이 유방암, 3등 백혈병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유전병은 선천성 기형 나요.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이런 겁니다. 이 선천성 기형은 앞으로 일본에서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왜? 초음파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알아버려요. 그래서 유산시켜버려요. 아마 유산, 인공유산이 늘 겁니다. 이런 애들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체르노빌 때는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낙후돼 있어요. 못 사니까. 핵사고가 나서 그냥 30년 동안 경제발전이 없었어요. 초음파도 잘 없는 거죠. 선천성 기형 애들이 지금도 태어나요. 벨라루스 같은데. 근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초음파에 안 나와요. 지능저하. 이런 애들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불임이 굉장히 문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불임, 사산, 유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애를 낳는데 얘가 초등학교 때 암에 걸려 죽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 일본인들 그 피폭하는 양을 이렇게 대충 보면요. 웃겨요. 어제 제가 본 뉴스가 뭐냐면 후쿠시마 산 쌀이 작년, 재작년에는 출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출하가 된대요. 이게 세슘이 얼마쯤 나오냐? 대부분이 50베크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치가 100베크렐이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다 출하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산 후쿠시마산 쌀을 2년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그 쌀이 어디로 갈까?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겠죠. 또 수출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뭔가 가공식품으로 수출되겠죠. 이게 문제예요. 정부가 이거 막아주고 있냐? 못 막아주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본이 하는 짓도 정말 불안하고 한국도 불안해요. 이걸 다 막아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체르노빌 빵 사고 났을 때 바람이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어요. 굉장히 먼데 그쪽에 방사능이 많을 때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낙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땅이 오염되면 얼마간 지속돼요? 300년 지속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뻥 터지고 난 다음에 바람 따라서 이 방사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비 오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오염지도예요. 바로 아까 그게.
땅이 오염되면 300년 가는데 벨라루스가 땅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고농도로. 86년도에 사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어때요? 이거 쫙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여성 갑상선암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앞으로도 300년간 쭉 올라가요. 왜?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애들도 새로 피폭돼요. 그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식품을 먹고 새로 피폭이 돼요. 앞으로 태어난 애들도 갑상선암이 올라갑니다. 환자 수는 이 건물 뚫고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300년간 증가해요. 지금 30년도 안 지났어요. 앞으로 270년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여성, 이게 남성이거든요. 남자는 별로 안 올라가요. 벨라루스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원래 방사능이 암을 발생시키는데 그 중에 1등이 여성 갑상선암이에요. 2등이 유방암이에요. 여자만 공격해요, 방사능은. 원래 그래요. 여자를 좋아해요. 이 남성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들 피폭 경로를 보시면 2006년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음식을 통한 피폭이 90%다. 이렇게. 피폭 경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폭 경로는 대개 4가지로 나눕니다.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여기에 피폭되는 경로는 4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방사능 놔두고 이렇게 쪼이면 어때요? 피폭이 되는 거죠. 이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사선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외부 피폭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보고.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많은데 숨 쉬어야 되죠. 폐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들어와 버립니다. 몸 안으로. 이건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공기가 있을 때 비와버리면 방사능에 오염된 비를 맞게 되죠. 2년 반 전에 오염된 방사능 비 맞지 마세요 하고 캠페인 했었잖아요. 그때 방사능 비가 왔거든요. 그 비 맞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까지 외부 피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는 피부를 통해 흡수도 됩니다. 그런 게 바로 피부를 통한 피폭이에요. 또 방사능에 오염된 화장품 떡 바르고 저녁까지 돌아다니면 샤워할 때까지 피폭이 되는 거죠. 외부 피폭. 그리고 아주 일부는 내부 피폭까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피부를 통한 피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와 버리죠. 다 흡수돼버려요. 흡수율 굉장히 좋아요. 세슘 같은 거. 거의 100% 흡수돼요. 장에서. 이렇게 4가지 경로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방사능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먹는 거죠. 당연히. 호흡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피폭이 90%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일본을 좋아해서 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일제로만 먹으면 일본인의 90% 피폭된다 이 뜻이에요. 일본에 살더라도 일본 물 한 방울도 안 먹어요. 모두 한국 것만 먹어. 그러면 10%만 피폭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데 지금 일본산 수산물 그대로 수입되고 있어요. 뭐 들어오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이름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놈 합니다. 이놈, 그 다음에 이놈,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이놈이에요. 이 2가지는 고급 일식집에서 파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놈 3가지만 배우면 돼요. 요놈. 제가 왜 이거 생선 이름을 말 안 하냐면 우리나라 업자들 중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내 강의 때문에 망했다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고.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그분들하고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너무나 미안도 하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생선 이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요 3가지 외워두세요. 요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잡혀요. 아시죠? 20년 전에 안 잡혀요. 냉장 이거는 전부 일본산이에요. 냉동 이거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에요. 냉동 고등어 이것들은 어때요? 국산이 있어요. 근데 국산하고 일본산 구별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 강의하고 다니기 전에는 시장 가서 무슨 산 그럼 그냥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바꿀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강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아무도 안 믿대. 그래서 저도 의견 바꿨어요. 안 믿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안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안 믿으면 그건 맞는 거지. 뭐. 안 믿어요. 저도 그래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니까 얘하고 얘는 일본산하고 한국산 다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세 가지를 제외하는 거예요. 식단에서.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꽤 다른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 근해에서 좀만 잡히는 거, 태평양에서 안 잡히는 거, 그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안 먹는다. 얼마 동안? 그냥 300년. 오염되면 그냥 3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것들이 기준치 이하라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요. 기준치가 얼마냐면 100베크렐이에요. 100베크렐. 이게 뭘 의미해요? 베크렐이라는 단어 굉장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듣죠? 100베크렐이 뭐냐면 물 1리터 또는 음식 1kg 안에 핵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에요. 100베크렐이면 세슘이 1초에 100개의 핵붕괴를 일으키는 게 바로 100베크렐이에요. 그걸 내가 먹어버렸어요. 1kg를. 그러면 내 몸 안에서 1초에 세슘이 100개의 핵붕괴를 일으켜요. 2초에는 200개. 하루에 100만 개 일으켜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내 몸 안에서 100만 개, 하루에 100만 개씩 핵붕괴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준치입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하고 모두 유통됐어요. 100베크렐 이상짜리 오염된 게 발견돼 본 적이 있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기준치 낮아요, 높아요? 너무 높아요. 마치 고속도로 제한치, 기준치가 1000km로 돼 있는 거랑 비슷해요. 위반할 수가 없어요. 1000km 나간 차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100베크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너무 높아요, 기준치. 높게 해놓고 이 알아서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모두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위험한 식품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일본산 수산물 확실히 위험해요. 두 번째, 국내산 표고버섯 위험해요. 표고버섯은 산지와 상관없이 위험해요. 이거는 나와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후쿠시마 핵사고 나자마자 저는 그래도 의사잖아요. 감이 있더라고요. 이 국민들 피폭 경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먹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야 음식에서 피폭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 사버리자. 사버렸어요. 그냥 1,000만 원 되는 거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막 쟀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 그 회사에서 왜 돈 안 주냐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돈을 줘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돈을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안 줘요. 의논도 안 해놓고 뭘 돈을 내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내가 이런 거 막 찍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 친구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일주일 만에 다 들어왔어요. 돈이. 그래서 그걸로 갚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재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괜찮아요. 세슘 안 나와요. 우리나라 농산물들 세슘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들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재봤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이 표고버섯을 보낸 거예요. 국내산인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좀 재보시오. 보나마나 이거 국내산 농산물이니까 안 나올 거다라고 봤죠. 재보니까 나와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이거 어디서 산 거냐? 그랬더니 뭐 시장 어디서 샀대요. 이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직접 경주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시장에서 딱 샀어요. 경주산으로. 원산지 확실한 거. 경주산으로. 그래가지고 사서 딱 쟀어요. 나와요. 다시 가서 북한산을 샀어요. 북한산 팝니다. 재봤어요. 또 나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내가 주변에 했더니 제 경주에 있는 아는 친구 한 사람이 내가 이거 직접 재배했어. 비닐하우스 해서 깨끗이 내가 키웠어. 그리고 가져왔어요. 또 나와요. 세슘은 거의 나와요. 적은 양이라도.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체르노빌 사고 때도 버섯 중에서 몇 가지가 세슘이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일본에서 요즘 뉴스가 나와요. 표고버섯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원전 23개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 세슘이 나와요. 매일 조금씩. 그리고 체르노빌 영향도 받았을 거고 후쿠시마 영향도 조금씩 받았을 거고 핵실험도 했지. 그래서 아주 극리량으로 지금 전국이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근데 표고는 그거를 농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 같은 거, 흙 같은 거 가지고 세슘 재보면요. 0.01, 0.001 이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방법으로 재면 불검출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재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표고는 농축을 시켜요. 200g, 300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배, 1000배, 100배 이렇게 농축시키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뉴스들 보면 땅이 10베크렐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고는 10,000베크렐로 나와요. 이런 거죠.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위험해요. 표고버섯은 얼마 동안 안 먹어야 돼요? 이거는 300년을 안 돼요. 농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고 말고 다른 버섯이 궁금하더라고요. 야, 버섯이 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버섯이랑 버섯을 다 사가지고 재봤어요. 다 안 나와요. 무슨 뭐 새송이, 무슨 느타리 뭐 이런 거 있죠? 다 안 나와요. 표고만 나와요. 근데 최근에 생협에서 자기들이 다루는 식품들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 나온답니다. 난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비싼 거. 그거 차려서 비싼 것일수록, 즉 몸에 좋은 것일수록 위험해진 거예요. 왜 저게 비싸냐면 버섯 중에서 고급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대개 우리 자연계에서 모자라는 성분들을 잘 흡수하는 놈들이에요. 우리 자연계에 모자라는 게 바로 칼륨인데 이 세슘이라는 놈은 칼륨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지가 칼륨인 줄 알아요. 칼륨이 다니는 길로 지가 같이 다녀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일족이고. 그래서 고급일수록 몸에 좋다고 돼 있는 것일수록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버섯들을 재봤는데 다 재본 건 아니에요. 표고는 분명히 위험해요. 노루궁뎅이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재본 게 송이 안 재봤어요. 송이. 그 재려고 마음먹으면 송이 철이 아니야. 구할 수가 없어. 송이 나올 때는 또 딴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못 재는 송이는 몰라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평양산 수산물이에요. 아까 그 오염지도 보셨죠? 오염된 지역에서 일본만 고기 잡아요? 아니죠. 딴 나라도 잡겠죠. 근데 일본산은 위험하고 다른 나라산은 괜찮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가능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왜 가능성이냐면 증거가 없어요. 부족해요. 정부가 일본산은 다 쟀어요.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중에 1kg 뽑아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이 위험하다는 건 증거가 있는데 일본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쟀어요. 지금도 안 재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몰라요. 데이터가 없어요. 정부가 안 쟀으니까. 지금도 안 재고 있으니까. 태평양산 수산물. 이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 농산물 모두 괜찮아요. 표고를 제외하고는. 근해 수산물 모두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가면 98%가 안전해요. 세슘 안 나와요. 한 2%, 1, 2% 정도만 오염된 거예요. 그거만 안 먹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뭐 오염돼 있다? 일본산 수산물 오염돼 있다. 표고버섯 오염돼 있다. 그리고 태평양산 수산물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는 모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 진짜 위험할까?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준치가 얼마인데? 100베크렐이죠. 100베크렐 이하는 모두 안전해요. 그 얘기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안전하다 이 얘기죠? 어느 말이 맞겠냐? 답은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좀 복잡하죠.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이게 X축입니다. Y축은 이거는 병이 걸리는 거죠. 병이 걸릴 확률의 100%. 여기 지금 그래프가 두 개 나와요. 이놈 하나 나오고 이놈 하나 나오죠. 이거는요. 이게 지금 결정론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B라는 게. 이거는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막 토하고 막 이런 증상이에요.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이런 것들. 이거는 역치값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나오질 않고 어느 정도 이상 돼야 그런 증상들이 나와요. 역치값이 있다고요. 그런데 A번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증자하는 이거는 확률론적 영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암, 유전병, 배아성장증, 암하고 유전병 이 두 가지는 역치값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그래프예요. Y는 AX 그래프가 나와요.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환자 수가 증가해요. 피폭량이 많을수록 유전병이 많아져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피폭량과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한다 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의학 교과서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저 과목은요, 모든 의사들이 다 배워요. 필수 과목이에요. 굉장히 큰 과목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피폭량이죠. Y축 이거는 암 발생 확률에 그냥 비례해요. 여기서 직선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방사능을 막고 있어요. 자연방사능 들어보셨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방사능 쪼이죠? 병원 방사능 막고 있어요. 자연방사능 때문에 이만큼의 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병원 방사능 때문에 이만큼이 더해져요. 거기다가 인공방사능을 또 맞아요. 후쿠시마산. 그래서 환자 수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만큼 자연, 이만큼은 병원, 이만큼은 인공방사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거죠. 이게 제로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옳을까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여기 그냥 이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암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연방사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주선, 라돈가스, K40, 땅속의 우라늄 이런 것들 원래 자연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인간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방사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해왔어요. 원래 방사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유전자를 공격해요. 유전자에 변화가 오죠? 그러면 암이나 유전병 걸려서 죽습니다. 대부분. 근데 유전자 변화 왔는데 살아남으면 그게 바로 새로운 종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 다양성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자연방사능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방사능 덕에 우리 인간이 진화해 온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방사능에 의해서 유전자가 계속 공격을 받고 그래서 공격받아서 이상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으면 새로운 종이 돼가면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방사능은 위험도 하지만 일종의 고마운 존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거룩한 물건이에요. 신의 인간 창조 도구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바로 자연방사능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방사능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안 들어가나? 이 자연방사능은요 기준치에 포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피폭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우주선 이거 우리가 막을 방도가 없어요. 우주 전체를 막아요? 못 막아요. K40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거 못 막습니다. 그리고 땅속의 우라늄 다 캐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방사능은 우리가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암 환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해도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방사능은 그냥 내깔려 두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는 병원방사능입니다. 병원방사능 보세요. 밀리시버트라고 되어 있는 게 피폭량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0.02 밀리시버트. 1밀리시버트가 1년치거든요. 50장 찍으면 1년치 피폭량 되는 거죠.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옆으로 찍어도 이것도 한 25장 찍으면 1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허리 찍으면 한 방에 1년치예요. 요방 촬영은 4장 찍으면 1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 CT는 한 방에 2년치, 가슴 CT 8년치, 배 CT 10년치 한 방에.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게 몇 배예요? 500배예요. 엑스레이 500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 CT 한 장 찍으면. 그래서 이 양들은 뭐예요? 모두 다 피폭량이에요. 피폭량과 비례해서 암 환자가 증가한다 라고 그랬죠?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거 많이 찍으면 그만큼 암 환자 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원 방사는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줄이나요? 0으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좀 있어요.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폭이 되고 있고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있어요. 엑스레이 왜 찍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으니까 찍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익이 더 클 때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이익이 크니까. 엑스레이 찍거나 CT 찍거나 항상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더 클 때 그때만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병원 방사능 피폭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이 얘기는 뭔 의미예요? 좀 줄일 수 있다 이 뜻이죠. 다른 나라처럼 하면은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찍으려는지 안 찍겠다고 하시죠.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CT 찍읍시다 하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권장을 해드려요. 배 CT 찍읍시다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혹시 MRI로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MRI는 방사능 아니에요. 초음파도 방사능 아닙니다. CT 찍을 때 혹시 가능하면 이걸로 한번 물어보시는데 어떨 경우에는 MRI가 되고요. 어떨 때는 안 돼요. 꼭 CT 해야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때는 이익이 더 큰지 위험이 더 큰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거 찍어야 된다라고 돼 있을 때는 찍고 뭐 그냥 머리가 좀 일주일 동안 아파서 CT 한번 찍을래 하고 가서 찍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예 그냥 허리, 배 다 찍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건강검진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찍는 거 이거는 손실이 더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 특히 효도한다면서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50년씩 찍어드리는 거죠. 이거 효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꼭 찍을 필요가 있을 때만 찍어야 된다. 그리고 찍더라도 한 번씩은 물어봐야 된다. MRI나 초음파로 바꿀 수 있냐? 그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CT 촬영하는 환자 중에 30%가 한 번 더 찍는데요. 이 병원에서 찍었어. 다른 병원 가니까 다시 찍어. 그게 30%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병에 대해서. 여기서 피는 달라면 줍니다. 그거 들고 가서 다른 병원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 꼭 그 의사는 다시 찍어야 된다고. 잘 안 보이는 게 있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안 보여요? CT 찍었으니까 MRI로 바꿀까요? 이렇게 한번. 그럴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이 병원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저도 안 배웠어요.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제가 크게 반성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매년 1시간씩 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따로 가르칩니다. 제가 면역학 시간에 1시간 빼서 그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 3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있는 동국대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 단국대
두 개 학교는 확실히 가르치고 있고 연세대학이 한 명이 있는데 전체를 가르치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 나머지 대학들은 제가 잘 몰라요. 학회를 통해서 이거 가르치라고 좀 해야 됩니다. 의학교육학회 제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건 앞으로 좀 문제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방사선과 의사들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 이 라디오 해저드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생겼다니까 그분들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노력으로 피폭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신경 쓰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찍고 있는 거 거기서 피폭되는 그 피폭량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한 2배 정도 찍고 있으니까.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방사능이에요. 이거는 핵폭탄, 핵실험, 핵발전소, 핵사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는 팩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없어요. 병원은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까 저울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 먹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죠. 이거는 0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력으로 줄일 수가 있다. 개인은 오염된 식품을 기피해야 돼요. 뭐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시고 그거 안 먹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 찍어드린 3가지 있죠? 거기다가 표고 요 4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 피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게을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4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부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 이따가 국회에서 이 슬라이드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발표할 거예요. 토론회 한다고 오랍니다. 새누리당 그 방사능 원자력 전공하는 여자 연구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1번이에요. 비례대표 1번. 그 의원이 저를 불렀어요. 토론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적진에 뛰어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좀 해주셔. 제가 소리 빡빡 한번 질러보려고. 요거 좀 전면 좀 수입 금지 시켜. 다른 데서 좀 양보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좀 해주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냐. 좀 세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2번째, 기준치를 알라라 원칙에 맞게 수정한다. 기준치 너무 높다. 알라라 원칙에 맞게 낮춰라. 이런 얘기예요. 요건 다음 장에 제가 따로 설명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2번째, 3번째, 원산지 표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관리 좀 해줘라. 근데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원산지 표시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은 적어도 10년 정도 그냥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믿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그냥 잡으면 그냥 폐가 망신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잡힐 확률은 낮지 또 처벌은 솜방망이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여지고 네 번째는 방사능 물질 생물학적 농과장 이거 연구해야 돼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막 많이 나왔죠. 그리고 물론 앞으로 100년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양은 초기 양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초기에 많은 양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태평양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은 넓어지지만 농도는 낮아져요. 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측정해보면 이제 불검출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바다에 있더라도요. 어떤 놈은 갑자기 세슘이 확 올라갈 수가 있고 어떤 놈은 스트론튬이 갑자기 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의 생태에 따라 다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뉴스 기억하신 분 숭어란 놈이 세슘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400kg, 500kg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근데 하필 원전 근처에서 잡혔어.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힌스 전문가가 후쿠시마에서 온 거다라고 답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힌스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하필 원전 앞에서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한국 원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다른 증거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신문에는 안 났는데
강릉에서 잡힌 송어도 마찬가지로 나온 거예요. 여기 원전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사고 때 아주 일부가 우리나라에 공기로 왔다. 그리고 비로 떨어졌다. 그 비로 떨어진 거가 강물을 타고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뻘에 박혔다. 근데 송어란 놈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뻘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는데요. 얘가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슘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태였다. 그래서 송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어가 아니라 숭어. 숭어. 그렇죠. 숭어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생물일수록 특별히 생물학적 농축이 잘 되는 그런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근처나 어딘지 간에 태평양에서도 특별히 세슘이 잘 들어가는 생태를 갖고 있는 생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알아야 그거는 좀 기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제연구소 중에 이거 하는 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해양연구소 이런 데서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세슘만 해서는 안 된다. 스트론튬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좀 해야 된다. 플루토늄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부한테 좀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요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기준치. 알라라 원칙이 뭐냐. 알라라 원칙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란 뜻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소값 이 뜻이에요. 알라라 원칙이 이 파일을 제가 드릴게요. USB 갖고 계세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사진 찍으셔도 좋은데 파일 전체를 통째로 제가 다 드릴게요. 무한 공유합니다. 친구한테 막 나눠주셔도 돼요. 이게 바로 알라라 원칙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소값. 지금 현재 2년 6개월 동안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 이게 지금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131회가 세슘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 중에 124회가 10베크렐 이하가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131회 중에 124회가 10베크렐 이하예요. 그러니까 10베크렐 이상이 몇 번이었어요? 계산해보세요. 131에서 124 빼면 7번이죠? 10베크렐 이상 올라간 게 7번 뿐이에요. 이 얘기는 이 100에서 100베크렐 기준치인데 100에서 10으로 10배 낮춰도 7번만 빠꾸시키면 되는 거였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알라라 원칙을 최소한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소값 10베크렐은 무리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었죠. 7번만 빠꾸시키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베크렐은 알라라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현재 기준치 100베크렐 이상 이거는 한 번도 발견되어 본 적이 없어요. 반만년 역사에 100베크렐 이상짜리 음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발견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기준치 이하예요. 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염물질은 지금 확산되고 있고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0크렐로 정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00크렐 이상짜리도 발견하기 힘들 거다. 4로 낮추더라도 일본에 빠꾸시켜야 될 경우가 몇 번 안 될 거다 이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알라라 원칙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하다 이거예요. 400크렐이. 그러니까 기준치 4로 낮추라 이 얘기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정감사 때 불려갔어요. 2번 불려갔어요. 저를 보고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내가 증인이 됐나 몰라요. 국회의원들 줄줄이 앉아가지고 증인은 나한테 증인이라고 부르더라고. 내가 언제 이름이 증인으로 바뀌었나고 하여튼 좀 어색합니다만 저한테 물어봅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준치가 높다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러면 얼마큼 낮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줘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냥 제가 딱 그랬죠. 400크렐 정도면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용은 100크렐로 정합시다. 충분히 달성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국회의원 토론에 가서. 정부는 방사능 위험을 계속해서 축소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안전할 것 같아요? 안 안전해요. 100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1kg 먹어버리면 1초에 100번 핵붕괴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요. 2초에 200번, 3초에 300번. 그게 어떻게 안전하냐는 거예요. 국민들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그냥 해놓고 그냥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죠. 이거 이상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기준치 이상의 식품이 발견되면 적이 사상 최대의 엄청난 해양사고가 일어나고도 한 번도 없었다고요. 피폭량 줄이는데 그래서 아무런 기여도 못했어요. 한 번도 빠꾸시키지 못했으니까. 기준치 이상 한 번도 없었다. 기준치 이하라서 만약에 안전하다면 수입된 모든 일본 산수산물이 다 안전하다 이 뜻이 되고요. 또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는 뜻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같으니까 기준치가.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암 환자 수가 증가하지가 않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일본에서 지금 유통되는 거 다 100베크렐 미만이에요. 우리 기준치하고 똑같아요. 그 이하에 안전하다면 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일본 앞으로 암이 창궐합니다. 심장병, 유장병 창궐합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정부가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좀 복잡해 보여서 국민들은 그냥 포기해요. 그런가 보다. 이게 뭐냐면 피폭량 계산할 때요. 오염도,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라는 이 오염도 곱하기 1년간 먹는 양 곱하기 피폭 설량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3개를 곱해서 밀리시버트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세슘 500베크렐로 오염된 일본산 명태를 1년에 25kg을 먹을 경우 이 사람 피폭량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500베크렐 오염됐죠? 1년에 25kg 먹죠? 그리고 세슘 설량 계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0.00165 밀리시버트 퍼 이어 1년에 이만큼 피폭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기준치가 얼마예요? 101밀리시버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명태 이거 이만큼 많이 먹어봤자 1년 내내 먹어봤자 이거밖에 피폭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세슘 측정치만 이용해서 피폭량을 계산해요.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핵반응이 일어나면 세슘뿐 아니라 100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이런 거, 이름도 모르는 거, 제논, 요드, 별게 다 나와요. 그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 중에서 딱 세슘만 쪽 뽑아서 명태 속에 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슘이 나온다는 건 그래서 이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이 다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 중에 세슘이 몇 프로쯤 차지하냐? 제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답은 1%도 안 돼요. 세슘은 전체 방사능 중에 1%도 안 돼요. 그것만 계산해서 그거에 의한 피폭량만 딱 계산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바보 같은 짓. 틀렸어.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명태만 먹어요? 1년에 명태 25kg만 먹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과일 안 먹고 떡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명태만 먹어요? 아니죠. 우리가 1년 내내 먹는 식품들 다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한 피폭량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여기다 써놔요. X축에. 그리고 각 물질마다 1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들을 다 여기다 써요. Y축에. 그래서 이 바둑판으로 피폭량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런 후에 그 모든 숫자를 다 더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량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외부 피폭, 병원 피폭 다 합해서 1mSv 이하여야 돼요. 이게 피폭량 기준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 1년 내내 병원 한 번도 안 간다고 치고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전혀 없다 치고 1년에 우리가 명태만 먹는다 치고 그 명태 속에는 세슘만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계산한 피폭량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부가 너무나도 국민에게 내놓고 사기친다. 이렇게 봐요. 이런 식의 그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계산식 나오면 이거는 순사기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저 사람들 일본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발표문을 보시면요. 100가지에서 200가지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그 중에서 잰 게 40가지가 안 돼요. 30몇 가지밖에 안 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너댓 가지밖에 발표를 안 했어요.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는 건 너댓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1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들 측정할 줄도 몰라요. 얼마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사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날 수 있고 사고 확률 상당히 높고 3번이나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6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날 확률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원전 없애고 싶어요. 사고 나기 전에 갖고 있는 원전 모두 없애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탈핵이라고 불러요. 저는 탈핵을 원해요. 한국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탈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원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국 탈핵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 원자력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다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원자력이 지금 전기 얼마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70%가 화력이고요. 30%가 원자력이에요. 우리나라 전기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탈핵해버리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 탈핵이 가능할까? 그 얘기 조금 하려고 슬라이드 몇 장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없이 살 수 있겠냐 진짜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전 세계 원전 개수 변화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54년부터 시작해서 쫙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앞으로 11개 짓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전 개수가 여기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25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원전 개수가 그 모양 그걸로 있었어요. 전 이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원전 개수가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늘렸죠. 그럼 누군가는 꾸준히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줄였냐 찾아봤더니요. 얘들이 줄여요. 어디? 유럽. 잘 사는 나라에. 막 많아졌죠. 1990년부터 시작해서 1단 폭락, 2단 폭락, 3단 폭락했어요. 원전 개수가 50개나 줄었어요. 180에서 130으로. 1년에 2개씩 계속 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원전 개수를 줄이고 있어요. 선진국은. 왜 그랬을까요? 싼데, 안전한데, 그리고 깨끗한데, 이산화탄소도 안 내놓고. 왜 유럽은 원전을 줄이고 있었을까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위험해요. 사고 나면 감당이 안 돼요. 2번째는 실은 비싸요. 원전이 실은 비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더라고요. 미국 한번 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저절로 요거는 봐봐요. 요게 지금 이렇게 많아졌죠. 1990년이거든요. 이때 피크를 치고 조금 내려온 후에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미국도 30년간 원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야 이거 뭐예요? 미국하고 유럽이 어디예요? 대표적인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은 원전에서 살살살 손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라는 만큼을 누가 채우냐? 이만큼을 누가 채웠냐? 보니까 아시아 3국이 채웠어요. 어디? 한국, 중국, 인도 이 3개 나라가 이 원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개수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의미해요? 선진국은 살살살 손 떼고 있고 개도국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달겨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이 전혀 없고 이게 무슨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의 초기 모습이에요.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양 산업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거 IAEA 그겁니다. 제가 예측한 거 아니에요. 원전 개수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규 원전을 안 지을 때.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2013년이죠. 450개 근처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 개수가.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확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0년 내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숫자를 쭉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년 후 봅시다. 2013년이니까 33년이죠. 이때 원전 개수 몇 개예요? 200개가 안 돼요. 지금 현재 450개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닫아요. 전 세계에서.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근데 유럽 안 짓고 있어요. 미국 안 짓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지어야 돼요? 아시아에서 250개를 지어야 돼요. 20년 내로. 근데 원전 짓는데 10년 걸려요. 모름이에요. 앞으로 1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돼야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이 앞으로 10년 내로 몇 개 착공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10개예요. 인도가 해봐야 20개. 많이 잡아준 거예요. 중국이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내로 많이 잡으세요. 100개 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120개, 130개밖에 안 돼요. 250개는 절대 못 만들어요. 뭐름이에요? 앞으로 20년 내로 최소 100개는 사라져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뒤로 물러나긴 하겠죠. 중국이 좀 지을 테니까. 그러나 50년, 60년 내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그리고 70년 내로 사라질 겁니다.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원자력은 사양산업.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원자력 안 하고 뭐 하나? 전기 안 쓰나? 그런 생각 들죠? 뭐 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쫙 많아지는 거 있죠? 파란 거. 쫙 많아지는 거 있죠? 노란 거. 그저 그런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시설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파란 거.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파란 거 뭐예요? 윈드예요. 전 세계 풍력 발전. 와 올라가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노란 건 뭐예요? 솔라 PV라고 돼 있죠? 태양광이에요. 요거는 빡 올라가요.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거하고 얘들 다 합한 거하고 비슷해요. 뭐름이에요? 1년에 100% 성장한 거예요. 세계 성장률 100%. 2011년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하고 얘들 다 합한 거 비슷해요. 2011년도 또 100% 성장했어요. 전 세계 성장률이에요. 풍력과 노란 쪽 태양광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 동안 한국은 얼마나 성장했냐? 0% 성장했어요. 0%. 전 세계가 풍력과 태양광에 지금 엄청난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0% 성장했어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그동안에? 빨간 거 했어요. 원자력.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아무도 안 지었어요. 9년도, 10년도 이거 누가 지었네? 이거 누굴까? 이게 한국이에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요.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전 세계가 질주하고 있어요. 1년에 100%씩 성장시키고 있어요. 한국은 이거 아예 안 해요. 혼자 원자력만 해요.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야. 이해되세요?
제가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이런 식으로 재생 가능은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나 찾아봤어요. 없어요. 한국뿐이에요. 중국 원자력 많이 짓는다며? 중국도 원자력 많이 짓고 있죠. 그러다 보세요. 중국은 원자력 비중 2%예요. 지금 현재 한국보다 적습니다. 재생 가능은 몇 프로냐? 18%예요. 원자력보다 9배의 전기를 재생 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별명이 뭐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풍력발전소 전 세계 1등 중국입니다. 태양광 전 세계 4등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나라예요. 한국은 원자력의 나라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개수 전 세계 4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3등 돼요. 러시아보다 많아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갑니다. 혼자 독불장군, 혼자 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속이고 있어요. 원전이 마치 전 세계 앞으로 미래 에너지인 것처럼 교과서에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노란 나라, 파란 나라 하고 있잖아요. 한국만 이거를 하고 이거에 오로지 이거만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화력 두 가지만 해요. 물 끓여서 전기터빈 돌리는 그것만 해요. 얘들은 전기터빈 없어요. 물 끓이는 거 안 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전 세계 평균이 얼마냐? 20%예요. 지구상에 만드는 모든 전기의 20%가 재생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원자력은 몇 프로 만들고 있냐? 11% 만들고 있어요. 재생가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30%쯤 되고 재생가능은 해봐야 1, 2% 되고 이런 식으로 짐작하고 있죠.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그리고 전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에요. 어때요? 여기 유럽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 어때요? 다 10% 넘어요. 대부분 10% 넘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이 많아요. 아시아 나라들 어때요? 대부분 10%가 안 돼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이 낮습니다. 그 중에 꼴찌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여기 1.9%로 돼 있죠? 이 중에서 대부분 1.5%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열병합 발전한 거예요. 태양광 풍력 이건 얼마냐? 0.5%예요. 수력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꼴찌. 그럴 수밖에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전 세계 꼴찌. 그것도 독도 꼴찌. 남들 태양광 풍력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1년에 뭐 계속 올라가요. 한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0%, 0.5%에 그대로 있어요. 성장도 안 해요. 어찌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 꼴찌예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올리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컨닝해야. 누구를 컨닝해야 돼요? 아무나 해도 돼요. 우리는 꼴찌거든요. 앞에 놈 보고 쓰나 옆에 놈 보고 쓰나 누구를 보고 써도 성적이 올라가요. 다른 나라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한국 탈핵 쉬워요. 어떻게 가? 유행 따라가면 돼요. 전 세계가 탈핵으로 가고 있어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 중이에요. 그 트렌드에 따라가면 돼요. 한국 탈핵 쉽습니다. 탈핵 안 하기가 어렵죠. 저들이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쉬운 길로 가자고 꼬시고 있는 겁니다. 한국 탈핵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도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결론 갑니다. 기준치 안전기준치가 아니고 관리기준치다. 두 번째, 피폭량과 암불상은 그냥 정비례한다. 어릴수록 방사능에 민감하다. 여성이 더 민감하다. 어리면 얼마나 민감하냐? 1살 미만짜리 어린이는요, 어른에 비해서 20배 민감해요. 2배, 3배가 아니에요. 20배. 20분의 1만 먹여도 그런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어릴수록. 급식에서는 적어도 얘들과 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급식. 왜 급식을 신경 써야 돼요? 애들 먹는 거니까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늦었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탈핵으로 가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탈핵 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 책을 썼어요. 한국 탈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요즘 책방에 안 깔렸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원하시는 분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탈핵.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이 이 책 전체 중에 한 30% 정도 차지해요. 나머지는 재처리까지 해서 핵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